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문용찬입니다. 새로 하나 집행위원 맡고 있으면서 일하는 곳은 서울 동구 비정규 노동센터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입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희망연대 노조 공동위원장 이종탁 동지 모셨습니다. 네, 청년윤리원의 양우경 정책기획팀장님 모셨습니다. 노년유니언 조직국장님이십니다. 김대성 동지 모시겠습니다. 네, 전 민노총 울산본부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번에 현대자동차 지부선거에 출마하셔서 바람을 일으키신 하부영 동지 모시겠습니다. 그래도 노동조합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초 체력도 있고 기본이 있으니까 라고 말씀도 나왔는데 그 노조 운동을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는 동지들을 모셨습니다. 과연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 지금까지의 노동조합 운동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모색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돌파를 해내야 되는지에 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료집이 없는 이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와주신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결론부터 여러분들께서 우리 노조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는 바로 이거다라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으로서 말을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구호라고 할까요?를 내세우신 분이 바로 하부영 동지입니다. 선거 때 노조를 혁명하라는 구호를 가지고 출마를 하셨어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혁명의 대상이 노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부영 전 본부장님께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이렇게 내용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 대공장 노동조합이고 또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안정희고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혁명하라 그 구호를 들고 선거에 출마한 것은 떨어지려고 출마한 거죠. 가장 지금 안정적이고 연봉 1억 원 이상 받고 비정규직들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 다 도맡아 시키고 자기들은 반일밖에 안 하면서도 연봉을 1억 정도 받는 이렇게 신의 직장을 혁명해서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똑같이 일하자 그런 구호를 걸으면 당연히 안 찍어주겠죠. 저는 뭐 당선되려고 출마했던 것은 아닌데 좀 조합원들이 과분하게 표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좀 조합원들이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표를 준 것이. 제가 혁신운동을 본격적으로 제창한 것이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까 2004년경에 기아차 현대차 채용유리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밖으로 혁신운동을 우리 대공장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자체가 좀 뭔가 지향점이 잘못됐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혁신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을 한 10년 정도 해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인식은 그야말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별 노동운동 체제에서 추구하고 지향해왔던 것이 이 자본주의에 자본에 부역하는 운동이었을 뿐이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본에 더욱더 앞잡이 활동이고 어용 활동이다. 예를 들어 제가 다니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건 민주파건 어용이건 없습니다. 민주파가 더 확실한 어용이지요.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을 장시간 노동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과로사로 죽이는 살인마 같은 노동운동을 해왔죠. 민주파 활동가들이
회사 앞에 가서 차를 한 대라도 더 만들어주겠다고 천막농성을 하는 세계 노동운동사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해괴망측한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자동차 노동운동이었고, 실제 기업별 제조업 단위의 노동조합에 가보면 거의 다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문제인식을 그야말로 현재의 노동조합 운동이 자본에 부역하는 운동이다, 이것을 파괴하고 그야말로 조합원들이 인간답게 살고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했던 그 요구, 본래의 요구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노동조합이 가야 될, 추구해야 될 가장 올바른 가치고, 또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동조합 운동이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혁신 운동을 해왔는데 10년 동안 해왔지만 변방의 북소리였지요. 그야말로 이 철벽을 보고 고함을 치는 그런 상황이 계속 10여 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뭔가 이것을 선거라는 권력투쟁의 장에서 조합원들에게 검증받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지난번 선거에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제가 만나본 조합원들은 뭔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야말로 회사에 출근하면 일하는 기계고, 집에서는 돈 벌어오는 기계고, 노동조합에는 그야말로 동원부대지요. 투쟁하는 기계. 노조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잔업 거부해라, 특근 거부해라, 파업해라, 부분 파업해라. 거기에 동원만 될 뿐이지 자기들이 주인이고 주체로 참여해 본 적은 거의 다 26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전부 다 우리 조합원들은 대상화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래 노동조합, 우리가 얘기했던 민주노조, 그야말로 조합원이 하늘이고 조합원이 주인인 그런 노조로 돌려놔야 되겠다. 지금은 노조 간부들이 아니면은 지부장이 그 권력을 모두가 독식하고 독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주인으로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돌려야 되겠다.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노조 간부들의 부패와 타락한 상이 잔업특권을 없애면 임금이 절반으로 축소되니까 당연히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 구조로 살 수 없다는 것은 조합원들이 알고 있고, 누구도 거기에 파열구를 직접적으로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출마해서 그 문제를 한번 조합원들에게 얼마만큼 조합원들의 호응도가 있는 건지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 의미가 컸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1차 투표에서 20% 얻었지요. 그 수준입니다. 80%가 반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20% 정도, 저는 10% 정도 예상을 했는데 20% 나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의 조합원들이 자기들의 임금이 절반으로 삭감돼도 장시간 노동 체계를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20%의 조합원들이 현대자동차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불법 파견이나 불법 경영이나 불법 촉탁지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기업 내에서라도 신분차별이 없어지고 평등하고 대등한 직장을 건설해야 되겠다는데 동의한 사람이 20%라는 것, 이것을 확인한 것이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해서 얻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2차 투표에 가서는 47%를 얻었는데요. 그것은 상대 후보, 현재 지금 지부장으로 당선되어 있는 상대 후보가 노사협조주의, 즉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 노사협조주의적인 태도를 보일 거다. 그에 반대하는, 노사협조주의에 반대하는 하부영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이다. 실질적인 내용은 알갱이 같은 20%, 그 20%를 알갱이로 한다면 다음번 선거에서는 그야말로 그들이 현장을 바꾸는 핵이 될 거고, 그들이 불법 파견을 없애고 장시간 노동 체계에서 벗어나겠다는 굳은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한 2년간 노력을 한다면, 또 우리가 취약했던 조직력인 지역이나 연구소나 이런 조직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 조직을 한다면, 그야말로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은 슬로건으로 구로 혁명을 제창을 했지만 혁명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해볼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을, 저는 이제 활동가나 간부들을 안 믿습니다. 이제 진짜 조합원을 믿고 조합원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정상적이고 올바른 노동운동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발견한 선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살벌한 평가를 해주셨죠. 그런데 그 살벌한 평가에 20%의 조합원들이 동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동의를 하는 20%가 아니라 현장 활동가 20%라고 본다면 뭐 그야말로 혁명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10년 동안 변방의 북소리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병천 본부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패널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노동조합이 변화가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신규 노조를 만든 겁니다. 새로운 노조를. 그래서 지금 뭐 인사도 아직 못 드렸고 하니까 각각의 노조가 지향한 우리는 왜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다 하는 것들을 소개하시면서 인사 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패널 여러분들께 한마디씩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 지역사회 운동노조를 지향한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텔레비전 예능 프로에 보면 이렇게 판넬에 붙여갖고 하나씩 떼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 더불어 사는 삶 지역사회 운동노조를 지향하고는 희망연대 노조 맞으시죠? 희망연대 노조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종탁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희망연대 노동조합 공동위원장으로 강제로 일하고 있는 이종탁입니다. 작년까지는 희망연대 노동조합 그냥 회비내는 조합원이었는데 올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동위원장 하면 된다 그래서 공동위원장 했다가 세 군데 파업하고 내일 6군데 교섭을 타결해야 되는 상황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희망연대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한 3년 정도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요. 3년 정도 토론을 하면서 첫 번째로 논쟁을 했던 부분이 하병 동지가 들으시면 싫어하실 거고 이 자리에 계신 다수가 싫어하실 텐데 민주노조의 혁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둘러싼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민주노조 혁신에 대한 가능성을 한 번도 이제는 발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자동차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들과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20년을 바쳤던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나의 마지막 결론은 그들은 혁신의 대상도 아니다. 다시 하던가 안 하던가는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외부에서 아무리 충격을 줘도 그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혁신이 될 수도 없고 혁신이 대상이 되지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그 길을 가고 계신 하부영 동지에게는 언제나 깊은 감명과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민주노조를 혁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있다. 그럼 근본적으로 회의한다면 뭘 할 거냐? 그러면 안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조직된 10%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90%를 보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냐. 제가 86학번입니다만은 86년에 인천에서 뭐 5.3 사태라든지 뭐 건대 투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을 본다면 다시 시작하는 거 정말 신경질 나던데 어쨌든 90%를 다시 조직해야 되지 않게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 그게 제가 주로 연구 활동을 하다가 연구 활동을 때려치고 노조 활동을 선택하게 됐던 이유인 것 같고 세 번째로 그렇게 다시 90%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에서 반성해야 될 핵심이 뭘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금방 쭉 지적을 하셨던 경제적 실리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 하면 임금 올려주는 곳, 임금 따주는 곳, 그래서 돈 많이 주는 곳, 이게 노동조합의 기본 컨셉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본에 부역하는 노동조합에서 저는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이었고, 그럼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게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고민을 노동조합이 자기 모토로 자기 활동으로 내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몇 년 전 그 산별노조 하면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 담벼락을 스스로 벗어나야 된다. 저는 아까 불파 얘기를 하셨고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답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이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품으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41노조 만들면 저는 이 문제의 소용돌이가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 북구에 있는 문화회관을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오픈하면 간단하게 풀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울산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오픈한다면 저는 아무런 이 현재의 상태가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만의 문제는 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수많은 투쟁과 역사의 과정에서 축적해놓고 있는 사내복지기금이라든가 내지는 사측으로부터 받고 있는 수많은 기업 내 복지라든가 그리고 그 정규직 노동자로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내려놓고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0몇 년 동안 그렇게 단련되고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내놓으세요라고 얘기하면 또 내놓으라는 사람이 날강도 같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다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함께하는 사회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조합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까 키워드로 보여드린 게 이제 지역 사회에서 운동하는 노조를 만들자라고 해서 희망연대 노조를 만들게 됐고요. 재작년까지는 별로 이제 주목을 안 받는데 작년까지는 별로 주목을 안 받았는데 올해 파업을 연장 3개를 하는 바람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희망연대 노조가 뭐 뒤에서도 드릴 말씀이 계속 있겠습니다만은 파업자라고 투쟁자라는 권영길 대표님이랑 함께 일할 때 제외하고 나면 실제 청년유년으로 오면서 처음 노동을 좀 현장에서 접하게 됐고 소위 노동계에 들어온 것도 이제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나이가 32살인데 여기서 아마 가장 어리지 않나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청년유년 얘기하면서 노동조합이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고 실제 뭐 짜잘부지런 뭐 이런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과의 뭐 싸워서 뭔가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 노동조합하면 떠오르는 그 사회적 뭐 파업이라든지 투쟁이라든지 현장을 만드는 일들을 실제 해보고 싶지만 해보지 못했습니다. 뭐 낭만적인 꿈 같은 얘기처럼 알바 총파업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시간제 교사, 아니면 인턴 교사, 뭐 행정 인턴 이런 사람들 다 조직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조직력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꿈들은 있지만 실제 어렵습니다. 이렇게 4년 끌어와서 이제 1000명, 한 1500명쯤 이제 되는 조직이 됐습니다. 전국에 8개 지부가 있고요. 상근자는 한 10명 안 되는 작은 조직입니다. 대변이라고 적었던 거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앞에 조합원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또 사석에서 이게 노동조합 하시는 이제 선배님들 만나면 조직력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직화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현장 조직 얘기 하시는데 청년유니언 처음 시작부터 그게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실제 너희들은 무슨 힘이냐 노동조합에 대한 질문과 반대로 생각해보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한테 무슨 물론 저도 조합원 서비스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원 확대시키는 과정보다는 실제 지금 세대,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변해 볼까라는 취지에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게 노동이었고 방식은 노동조합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사업들이 단순하게 조직화나 교섭을 하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문제를 얘기했고 그 다음 이제 그 파트타임들이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계속 좀 지적하고 말해왔습니다. 다행히 그 덕에 갖고 있는 조직력이나 힘 저희가 한 달 예산이 1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1년에 1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사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년 노동 문제를 하시면 보다는 이제 노연 조직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 어디 있는가. 옛날에 소위 운동권이나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이 노동조합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실제 그렇지도 않고 실제 대학에서는 그 소위 좀 나름 진보적이거나 사회적 의식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지도 않고
실제 노동이라는 관점이 앞으로 그 같이 좀 커가야 될 젊은 사람들조차도 좀 괴리되고 있는 느낌들에서 좀 좌절감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노동조합으로서 뭐 당장에 딱 조직 교섭 이것도 물론 내년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지만 대학 같은데 대학 같은 데서 이 교육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청년유니언 노동조합인가, 예,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래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지향성을 갖고 하지만 새로운 방향을 노동조합의 새로운 방향을 좀 많은 이제 기존 노동조합 활동하셨던 분들께 함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이 후에도 계속 그 연결해서 말씀드릴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요. 대한노인회 딱 이렇게 봤을 때 대안입니다. 안은 한자입니다. 지금 원래도 기드라. 좀 전에 양호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초고령 사회 앞으로 대세는 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노년유니언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김대성 조직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대한 노인회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제 조합원들 이제 광주에 가니까 얘기를 하는데, 난 처음에 저도 대한 노인회로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대한 노인회가 아닌 대안 노인회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그래서 이제 노년 유니언 그러면 대안 노인회다. 대한 노인회가 아니. 그러니까 대한 노인회를 뭐 개혁하든지 바꾸든지 그 시혜적인 노인들을 자주적 노인으로 바꾸는 모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재밌게 표현하거나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그냥 대안 노인회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생산 영역이 있고 유통 영역이 있고 소비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낮에는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이제 생산 안에 갇혀 있고 자본에 부역하는 노동운동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신 대공장 노조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어쨌든 노조를 혁명하자라고 했는데 20%의 조합원이 동의를 했다라는 뭐 이야기를 해주셨고, 과연 기성 노조가 조직이 변화가 가능하겠냐? 차라리 아직도 조직돼 있지 않은 90%를 보고 운동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서두를 끊어주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신 희망연대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유니언과 노년유니언은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 사업을 하고 있고, 기성 조직 방식이 아닌 대변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회적 의제라든가 어떤 세대에 있어서의 이제 정치 사회적 이해관계들을 대변하는 이런 모양새 이런 활동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얘기하신 패널 상호간에도 지금 바로 그냥 자유토론 붙이면 끝장토론 갈 수 있을 정도의 몇 가지 지점들에 있어서는 서로 이제 동의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질문 시간이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면서 추가로 좀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화 10%입니다. 우리나라 조직률이 조직되지 않은 대다수 노동자들이 중소영세사업장 혹은 비정규직의 형태로 있습니다. 혹자는 미조직이라는 표현 자체조차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조직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희망연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 전야제 때 수상한 게 모범조직상이 맞는 건가요? 정확히 상 이름이? 이용석 열사. 이용석 열사상인가요? 죄송합니다. 이용석 열사상 수상을 하셨고, 어떤 동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조직사업은 희망연대 노조에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라는 부분이 모범 사례로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파업과 부섭하고 있는 많은 사업장들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희망연대노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지향과 이렇게 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이 정도 온 것 같고 아직은 이 정도는 부족한 것 같다. 이 정도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아까 미조직이 아니라 비조직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우리 김재선 동지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생산 영역, 유통 영역, 소비 영역 중에서 생산 영역에서 노동자를 조직하다 보니까 그 생산 영역 안에서 보면 특히 현대자동차 들어가면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사내하청 불법 파견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섞여 있고 그분들의 불법 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꿈과 지향이 어디냐? 현대자동차 옷 입고 정규직하면서 1년에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 노동자. 그래서 그런 의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추진하자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또 한 80%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공장 안에서 내지는 한 기업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 있는 경우도 제가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통계를 내본 경우는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핵심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가 아니라 지역에서 노동 내지는 권리의 어떠한 이름으로도 그 권리 안에 존재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80% 가까이 되는 중소형세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중소형세 노동자들에게 내가 정규직이냐 내가 비정규직이냐라는 그 두 단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청소 영역에 정규직이면 뭐 할 거고 청소 영역에 비정규직이면 뭐 할 건지 전 잘 모르겠고 케이블 방송의 정규직과 케이블 방송의 비정규직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점에서 본다면 물론 현대자동차 정규직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뚜렷한 차이와 뚜렷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미조직되어 있는 우리 중소형세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사실은 내가 8시간 이상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좀 짧게 일하느냐 의미가 훨씬 더 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규직으로 계시든 비정규직으로 계시든 거의 대부분이 노동조합 내지는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다. 내가 사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퇴직연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거의 낯설게 존재하는 것 아닌가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희망연대 노조가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하기 위한 그런 고민이었다기보다는 지역에서 중소형세 노동자들을 만나고 조직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우연히 저희가 이제 케이블 방송업계의 노동조합을 이제 두 번째 지부로 설립하게 되면서 보니까 케이블 방송업계의 원청에서 멀쩡히 일하던 사람들이 한 3, 4년 전에 분사가 돼서 다 나갔다라는 거죠. 나가서 지금은 이제 개별 협력업체의 노동자들로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청의 정규직으로 계시는 노동자들한테 당신들은 분사를 당하지 않아서 여기 살아남아서 원청의 정규직을 하고 있다면 분사돼서 나가 있는 저분들은 그야말로 꼬임을 당해가지고 나가면 더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꼬임에 빠져서 나가 계시는 건데 그리고 그 결과가 협력업체이고 협력업체에서 당신들의 월급의 절반을 받는다. 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을 저렇게 내팽개치고 우리만 원청의 정규직들만 임금 올리고 고용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해서는 별 비전이 없을 것 같다.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함께 했던 사람인 만큼 저 사람들을 함께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부를 만들고 CNN 지부인데요. 케이블 방송 CNN 지부를 만들면서 그 얘기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CNN 지부 우리 조합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서 사실은 희망연대 노조의 본조에서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지부에 우리 2009년 10월 달에 노조 만들어서 2010년 1월에 파업하신 당사자들이 파업 끝나자마자 1기 지도부들의 상당수가 그럼 이제 협력사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당사자들이 투신하시고 당사자들이 자기 지역에서
협력업체로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셨던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 원청이 뭐 협력업체를 조직하는 뭐 모범 사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원청이 협력업체를 도와준 게 아니라 원청으로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협력업체로 나간 사람들이 본래는 하나의 일을 했고 동일한 노동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제가 그냥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원청이 자기들의 임금보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원청 자본이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이 원청의 임금보다 더 많이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해줬던 것이 저는 올해 투쟁에 있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핵심적으로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일 때마다 교육하고 토론하면서 어떤 본조 간부들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였던 노동자들이 그 필요성을 뭐 어떤 분은 부채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게 하나의 자기의 소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과정들이 한 2년 3년 겹쳐지면서 했던 것 같고 세 번째로 아마 그 본조가 했던 것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육사업 했던 것과 더불어서 딱 하나 했는데 당신들 스스로 과반수를 조직해 와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활동가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뭐 과반수 조직하려면 저도 공장 들어가 보고 해봤습니다만 제가 들어가서 과반수 조직해본 사례가 한 번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 일을 가장 오래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조직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CNM 그 협력업체는 원청 동지들이 직접 하셨지만 그 CNM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보고 티브로드, 서울은 티브로드가 없는데 그 동대문, 서대문 이쪽 지역밖에 없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티브로드 동지들을 조직할 때 이만저만 했고 당신들이 과반을 조직해 와야 된다 그랬는데 전 정말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전국에 49개 협력업 그 센터 중에서 24개를 조직을 해왔고 24개 조직에서도 조합원을 과반을 모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사실은 티브로드에 지구 만든다고 그랬을 때 제가 가서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제가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CNM 협력업체 노동조합도 오래 만들어서 거기도 투쟁하고 이러려면 도대체 티브로드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고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올해는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리러 갔는데 그래서 사실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던졌던 옵션이 전국의 과반 센터 노동자 수의 과반을 조직해와라 이렇게 던졌는데 한 달 만에 위원장님 과반 조직했습니다. 저희 띄우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진짜 가입 원서 가지고 세면서 센터가 몇 개가 있는지를 이렇게 했던 데도 있는데 그건 그만큼 그 당사자였던 노동자들이 그 정도로 절절함을 가지고 지난 몇 년간의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분들이 다가가서 우리의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경로나 방식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도 사실은 인천이나 뭐 곳곳 지방에서 관련한 이제 노동조합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러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제가 제일 황당한 전화는 지역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내려와서 얘를 조직해서 가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역본부에서 할 때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그 일의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조직 편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민주노총의 골반 조직에서 여전히 그런 조직화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못 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리고 그렇지만 희망연대 노조도 사실은 숙제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 조직화입니다. 희망연대 노조도 이제 사실 케이블 쪽을 조직함과 동시에 무엇을 했냐면 지역에 이제 중소형세 노동자들을 조직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역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은평 쪽하고 구로 영등포 쪽에서 이제 사업을 좀 추진을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 청년 유니온하고 노년 유니온한테 좀 제안을 드리려고 사실은 나왔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아까 이제 뭐 여성, 노인, 청년, 그 다음에 이 자영업자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을 만나고 이분들을 조직을 하려면 어떤 특정한 어떤 노동조합, 특정한 조직이 책임지고 담보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저는 민주노총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민주노총이 안 되면 정말 지역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밑에서 저인망을 훑듯이 사람 만나가면서 하나하나 얘기하고 토론하면서 담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그것은 어떤 한 분이 희생의 십자가 지듯이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서울본부에서 그 일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복지센터 그렇게 할지는 않을지 모르겠고, 실제로 이제 지역을 고민하면서 뭐 그게 세대가 됐든 무엇이 됐든 고민하는 단위들이 한번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한번 그 사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희망연대 노조의 공동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저는 청년유니언하고 노년유니언이 함께 지역에서 한번 밑바닥 저인망 훑으면서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미래, 희망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여전히 희망연대 노조도 풀지 못한 숙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연대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0%의 정규직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다수의 노동자들은 중소영세 노동자들이고 지역의 노동자들이다. 그분들에게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지역이라는 그릇 안에서 그들을 담을 수 있으려면 이제 정말 새로운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의 혁신을 고민하거나, 뭐 정치 조직이 이 시대니까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노동을 만나고 그 노동을 담는 그릇을 고민할 단계인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고민에 있어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투자해야 된다. 그 투자는 돈이어도 좋고 사람이어도 좋고 머리도 좋고 뭐 뭐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투자하면서 지역에서 아주 차근차근 저인방식으로 훑으면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노인만 조직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집권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혁명되지 않을 거고 청년만을 조직해서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노동자들과 청년들과 여성들과 노인들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어떤 그 노동의 네트워크, 노동의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 뭐 일관된 박수치는 확실히 치죠. 일관된 뭐라 하죠? 그 논리 전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노동을 보는 시각과 노동 시장을 분석하고 조직화의 관점이 뭐 일관된 게 갖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기성 노동조합이 어떻게 혁신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초점이 가 있는 거지라는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 대목에서 대공장, 뭐 현대자동차에서도 뭐 마찬가지 사례들이 있고, 대공장에서 그리고 정규직 노동조합 입장에서 지금 희망연대 노동조합에 하신 말씀에 이어서 좀 뭐라 할까요? 비정규직과 연대 문제에 있어서의 평가와 대안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쪽팔려가지고 할 말이 없네. 10년이 지나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뭐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는 현대차 노사 간의 철저한 담합의 산물입니다. 담합의 결과고요. 노조의 책임입니다. 회사는 당연히 뭐 노동의 유연성 확보나 임금 착취, 즉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정규직 사내 하청을 쓰는 것은 당연한 자기들의 그 목적이죠. 거기에 노조가 이제 담합해준 결과가 이거고, 10년이 지났지만 2004년에 노동부에서 그 9,234개 공정인가가 불법 파견이다 판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사이에 딱 한 번 그 원화청 연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고요. 2004년도 연말에 노동부가 불법 파견 판정을 했고, 2005년도에 원화청 연대 회의가 만들어졌고, 원화청 연대 회의를 통해서 조직화 사업을 했습니다. 조직화 사업을 해서 최대 2,500명까지 그 10,000명 중에
2,500명까지 조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원화청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2,500명 정도가 조직이 되니까 비정규직도 이제 힘이 생기죠. 독자 투쟁 노선으로 간 겁니다. 썩어 빠진 비정규직 투쟁의 불법 파견 투쟁의 그 성과를 승리의 성과를 썩어 빠진 정규직 노동운동에게 안겨줄 수 없다. 독자 투쟁 가겠다. 그때부터 서로 다른 노선을 간 겁니다.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상당히 틀린 면이 있어요. 141노조도 정규직 그 사측의 사주를 받는 정규직 대의원들의 반대표도 있었지만 141노조를 비정규직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부결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3번 투표를 붙였지만 그건 뭐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당연히 부결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투표였다. 정규직만의 반대가 아니라 141노조는 비정규직들도 반대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아는 거하고는 상당히 틀린 이면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뭐 거의 9년 동안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죠. 다른 길을 걸어온 거고 비정규직 투쟁이 나는 대단히 훌륭하고 모범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 파견 투쟁은 노동부가 불법 파견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투쟁을 시작한 것일 뿐이고 불이 다 꺼져가는데 대법원이 최병성 동지를 정규직이라고 판결해줘서 다시 불질러가지고 CTS 점업투쟁까지 간 것일 뿐이고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조직하고 독자 투쟁을 하지 않은 겁니다. 또 아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불 꺼져가고 있죠. 불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엄청난 투쟁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고 그 사이에 비정규직들 투쟁하면서 한 300명 정도가 해고돼 있고요. 현재 그 며칠 전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360억 원 정도 그동안의 투쟁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지금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엄청난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뭐 처음부터 그 원화청 연대회의를 통해서 141노조가 됐을 때만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불법 파견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게 이제 풀리지 않고 현재까지 10년 동안 흘러온 거죠. 이 문제가 저는 뭐 지금도 그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기업 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사내하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41노조를 통해서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정규직 노조가 자금도 있고 조직도 있고 투쟁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결합시키지 않는 한 이것은 독자적인 비정규직 투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비정규직 조직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탁 부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저는 산별노조를 만들면서 난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의 조직화된 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되어 있는 그 외 90%의 중소형세 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 과제를 아는 것이 저는 산별노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산별노조를 전환시킬 때 이 조직 형태의 문제 가지고 기업 지부냐 뭐 기업 지혜냐 이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쟁점이 되고 핵심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존에 그 산별 전환한 건 그냥 무늬만 산별하자. 산별 형태만 그냥 산별이라고 이름만 붙이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조직을 그 조직력과 자금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혀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산별 조직을 지역으로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 기존의 기업별 노조 저걸 해체시키지 못하는 한 내버려 두고 그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질적으로 다른 산별노조 운동을 공단 지혜를 구성을 하건 지역 산별노조를 만들건 어떤 형태든 전혀 다른 공장 담벼락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 초기업 단위의 노조를 만드는 지역에서 그것을 모아내는 산별노조 운동이 돼야 된다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 못했지요. 그러면서 산별노조 운동도 지금 지지부진돼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유럽에서 성공한 사례라 해서 한국에서 성공하라고 하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걸 흉내내다가 지금 허송세월을 많이 보낸 것 같고요. 저는 민주노총도 대단히 그 비정규직 문제를 보는데 이름 붙이는 거 아까 문제 있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2000년도에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투쟁 관련해서 방침을 정할 때부터 문제 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에 우리가 같이 동조하고 쓰는 순간 또 비정규직 정규직하라고 슬로건을 거는 순간 우리는 비정규직 덫에 걸리는 거다. 저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우리가 스스로 비정규직 문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간극이 멀어지고 서로 계급 내부의 분열은 더욱더 확대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 뭐 850만 명 비정규직이라고 하면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그 슬로건으로 걸었는데 정규직이 가능한 자기를 정규직 해줄 수 있는 사장이 있는 상용직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150만 명 정도 됩니다. 700만 명은 자기를 정규직화 시켜줄 사장이 없어요. 가능성도 없고 700만 명을 버리고 지금 슬로건을 걸고 민주노총이 가고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질곡에 빠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150만 명, 850만 명 중에 민주노총은 150만 명을 정규직화 시킨다고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울산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06년도에 그 비정규직 그 법 계약 반대 파업을 하는데 건설 플랜트 노조가 찾아왔어요. 그 조합원들이 한 3,000명 되는데 자기들은 비정규직 계약 저지 비정규직법 반대 파업 못 한답니다. 제발 자기들은 빼달래요. 비정규직들인데 왜 그러시냐? 자기들은 정규직화 시켜줄 사람도 없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파업을 해야 되느냐? 파업 못 하겠다 해가지고 비정규직 계약 저지 파업을 하는데 비정규직들이 빠졌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아까 이중탁 그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전혀 다른 비정규직만도 못한 중소형세 기업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발생 원인이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비정규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뭐냐? 저는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중간 착취가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문제도 중소형세 기업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당연하게 나는 진보 정치나 노동운동에서 중간 착취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제화나 투쟁. 뭐 요즘 이제 협동조합 같은 경우 그 용역을 하면서 중간 착취가 없어지니까 임금도 올라가고 장비도 새 걸로 받을 수가 있고 뭐 장갑도 많이 주고 작업복도 주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중간 착취를 배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전국을 찌르는 투쟁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 지점도 찾지 못하고 저들이 쳐놓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아니면 진보정치 운동에서도 또 정당에서 중간 착취 문제를 줄이거나 중간 착취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제화나 그런 제도를 만드는 쪽으로 간다면 그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효력, 투쟁의 성과가 비록 조직은 돼 있지 못하지만 그 투쟁의 성과와 효력이 확장됐을 때 획기적인 조직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나는 그런 투쟁들을 우리가 해서 우리 조직으로 들어와 있지 노조에 꼭 가입해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투쟁의 성과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중소형세 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성과가 효력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입했을 때 우리 노동이 더욱더 좀 튼튼해지지 않겠는가 또 조직도 확대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어찌 보면 관성적으로 가져왔던 평가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언론노조 파업이 국민들 지지도 많이 받고 조합원분들이 많은 투쟁을 이끌어냈지만 실제 파업을 하고 보니까 다양하게 외주화되어 있고 비정규직화되어 있는 내부 구성 때문에 실제 방송이 멈추거나 실제 사측의 압박이 크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좀 하신 그 토론회를 봤었습니다. 실제 KBS 같은 경우 정확한 수치 기억나지 않지만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외주화되어 있고 그 절반의 60% 이상이 청년들이고 청년 VJ, 청년 작가, 청년 기술직들입니다. KBS 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죠. 실제 저희 노동조합에서 그 노동 상담하면서 상담 사례 들어오는 것 사례들이 보면 초반에는 아르바이트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부터 단순한 중소기업 비정규직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기업 내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언론노조 사업장도 있고요. 뭐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그게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조직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직영이나 인천공항에서 하청 주는 비정규직들만 지금 조직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인천공항에 같이 근무하는 뭐 아시아나청업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그 상담 사례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기존 노조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 자기 문제를 알아서 받아서 고민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전교조 같은 경우도 시간제 교사들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이 하시는 걸로 듣긴 했는데 이게 본인 의제만큼 조직적 관점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으신가라는 관점이 있어서 한 5년 내로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면 청년유니온이 복수노조로 들어가서 공동교섭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모델에 좀 가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청년유니온이 여전히 좀 힘은 적습니다만 사회적 의제로서는 좀 많이 청년들 대변하자라는 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노동조합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 했던 주휴수당 문제라든가 30분 배달 그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잊고 살았던 노동인지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노동인권 간섭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만 편하자고 했을 때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사실은 어떻게든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최근에 이제 이 단체들이 노동법 교실이라고 해서 현수막만 걸어도 60명씩 80명씩 그냥 일반 시민들입니다. 단체 회원들이 아니고 오는 이유들이 아마 이런 영향도 사회적으로 축적된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년유니온은 이제 중앙조직 출범을 한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이슈 파이팅 크게 된 건 없지만서도 노년 세대가 갖고 있는 이슈들의 폭발성 자체는 지금도 대단히 큰 폭발성을 갖고 있죠.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일단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그 노년 유니온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서울 전체적인 것 이제 창립.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다 뽑아 먹은 거죠.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게 간격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노동조합 하면 자 임금 인상이나 고용 안정 투쟁을 해줄 것이라고 조합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첫 단추를 그렇게 꼽다 보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나가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선이 400명이나 600명을 넘어설지 못하고 그 지역 일반 노조, 지역 노조를 제가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해놨는데 5명, 10명 되는 데를 조직을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그런 데를 하다 보니까 상근자가 뭐 100명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5명 된 데까지 다 교섭을 해주려면 이제 그렇게 조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400명, 600명이 되는 거고 그 이상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는 거고 그런 판단을 해서 노년유니온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 그렇게 기업별 노조로 저도 이제 한 20년 이상 기업별 노조 활동을 해왔었는데 기업별 노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생각하는 기업별 노조를 하면서 난 노동운동을 하고 계급 노동 해방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20년 동안 한 걸 보니까 기업 내에서 임금 인상 투쟁밖에 한 게 없는 거고 더군다나 정규직인데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더 올려주려는 것밖에 한 게 없는 거고 노동자들 간에 그 임금 격차를 더 확대시키는데 제가 일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컨셉과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노인 세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금처럼 노인들이 뭐 노년유니하면 또 그 기업별 노조 연장선생 생각하면 뭐 조그마한 데서 일하다가 한 2-3명 되는데 일하다가 최저임금 못 받으면 최저임금 받게 해달라. 그렇게 하려면 노년유니온 했을 때 상근자가 뭐 한 1000명, 2000명 돼도 안 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그 노인 예산 그 전체 예산 중에서 노인 예산 차지하는 비중 그걸 가지고 폭로하고 그 지자체나 정부의 교섭 요청해서 교섭하고 공개화시키고 그 공중전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조합원이 가입하고 지역 본부를 준비해서 조직을 가입할 수 있는 체계 그런 방식으로 할 생각이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뭐 400명, 뭐 600명 이 선을 바로 돌파할 수 있다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주요하게는 예산에 대한 분석과 그걸 통한 싸움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제가 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저도 졸릴 것 같아서. 뭐 어쨌든 지금 장시간 앉아 계시느냐고 힘들 것 같아서 뭔가 앞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도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 볼까요? 아까 제가 다 보질 못했는데 구본수 동지가 예를 들면 청년유니언이나 노년유니언, 희망연대노조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날 찾아온 적은 없다. 도대체 누가 얘기하는 거냐? 요지를 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지역에서 어떻게 이 뭐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사업도 확대하고 그럴 텐데 이제 어떻게 만나는가 뭐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지나가고 잘 모르겠고요. 제가 봤는데 그 질문입니다. 아까 이제 지역 노동자와 청년, 주부, 노년 이걸 이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좀 그렇게 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는지 뭐 강북에는 연락이 안 왔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저희 창립총회를 하고요. 광주에서 이제 500명 모여서 이제 지역 본부 창립총회를 한 거 외에는 이제 서울 지역 본부를 지금 현재 꾸리고 있는 중이고요. 6명 정도 모여서 이제 1차 회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역별로 이제 각각 이제 지역 추진체를 꾸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무원 노조 전 사무총장님께서 같이 결합해서 이제 그 공무원 노조 조합원 중에서 60 가까이 되신 분이나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지역에서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아직도 서울 아주 구 단위까지 아직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아니면 미리 좀 그쪽에 강북 지역을 미리 좀 조직을 해주시든지 부탁드릴게요. 저 순회 한번 하시죠. 힌트를 여러 가지를 받으셨을 테니까 지역에서 사업하실 때도 참조를 하시고 구본수 동지가 두 번째 질문이 있었네요. 희망연대 노조 대기업 노조 차원의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희망연대 노조와 대기업 노조가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함에 있어서 봉사하는 활동 말고 운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진보교육 활동 등 뭐 이런 이제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이제 어쨌든 간에 많이 한 얘기지만 노동 해방을 외쳤습니다. 뭐 저기 뭐죠? 87년 그 노동자 대항쟁 때 그 당시에 뭐 지침이 없었죠. 민주노총이 없었으니까는 지침이 없었는데 모든 공장의 구호가 나중에 사진 찍혀 보면 다 똑같습니다. 못 배운 것도 서러운데 인간답게 살아보자. 지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과연 연봉이 얼마여야 인간답게 사는 건가? 과연 연봉이 얼마쯤 되면 노동해방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임금 인상을 막 하고 단협을 통해서 근로조건 개선을 하는 문제 이외에 진짜 뭐 비정규 노동자들이나 뭐 하여튼 중소형사 사업자 노동자나 연대하고 해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이 사회를 어쨌든 간에 돈과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과 뭐 이런 사회로 바꾸는 운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들도 사실은 다 그런 맥락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인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전 시간에도 진보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노동자 정치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한마디 키워드로 이렇게 다시 표현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전에 뭐 구본 동지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것도 감안해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로 패널들 간에 아까 사실은 약간 이견도 있을 수 있는 발표들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정리를 녹여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는 플로 질의는 저희가 생략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자 정치 한마디로 발표해서 키워드를 얘기했을 때 둥지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느 분께서 작성을 하십니까? 일부러 저를 맨날 면접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토론회나 이런 걸 그게 한때는 직업이었는데 제가 둥지라는 말을 쓴 것은 그러니까 뭐 새둥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어쨌든 뭐 거처하거나 생활하기 위한 하나의 다 뭐 이렇게 공간이 저는 이제 둥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뭉쳐져야 저는 둥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항상 그 노동자 정치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토론을 할 때마다
제가 던지는 답, 요즘에는 딱 했던 게 상당히 좀 단호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만들어서 오면 제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대책이 없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 깨라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하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새로 등복지센터를 만들 거고 근로자 복지센터를 자기들이 주도해서 하게 되니까 은평에서 추진했던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대에서 결정한 전략조직 사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빠지게 되고 빠지니까 돈이 지원이 안 되고 돈이 지원이 안 되니까 이제 지역 사람들 모아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데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해보려고 하니까 노동조합이 이제 별로 없어요. 노동조합이 없진 않거든요. 뭐 공무원 노조도 있고 건강보험 이쪽 국민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분들은 지역에서 그런 조그만 모임을 만들어서 토론하거나 뭔가를 추진한다 그러시면 이제 딱 반응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 내면 되지요라는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 이름 걸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지. 실제로 이제 밑바닥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밑바닥에서 하려면 사실은 정말 민주노총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비정규 권리수첩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성이든 뭐 어르신이든 뭐 청년들이든 이런 분들 만나서 계속 얘기도 하고 뭐 이슈를 만들 게 있으면 이슈를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려면 민주노총 서울본부나 민주노총 중앙의 미조직 담당을 몇 명을 갖다 놓느냐가 저는 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저는 그게 노동자 정치의 출발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 이념과 노선을 들이대면서 이게 오르니까 이쪽으로 모여라, 이게 오르니까 저쪽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걸로는 저도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100% 똑같은 얘기 하지 않는 이상 제 마음에 안 들거든요. 100% 똑같은 얘기를 저도 100% 똑같은 얘기를 저 스스로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조합원들하고 했던 얘기를 제가 저녁에 다른 조합원을 만나서 동일한 주제를 얘기를 할 때 동일하게 얘기하느냐. 저도 그러지 않은데 만나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다른 얘기를 꾸며대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같이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같이 하는 일이 다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노동조합 하는 사람으로서 내지는 노동운동을 혁신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자면 지역의 중소형사 노동자 만나는 일부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전노회 만들면서 전파를 뛰어넘었고 지역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그렇게 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과감하게 좀 드리고 싶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희망연대 노동조합에서 지금 이제 희망시 만들고 사회보험기금 가지고 지역사업하고 이러면서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우리 조합원들이 밑에서 이런저런 조직에 가입해가지고 노조를 흔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합니다. 솔직히 지금 이제 아직 안 갔다 그랬는데 제가 조만간 강북에 갈 거거든요. 도봉에 갈 거고 노원에 가서 단체분들 만날 거고 안양에 가서 만날 계획을 쭉 잡고 있는데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솔직히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정치 조직 이름을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 이름을 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역 사업을 하는데 제가 통합진보당 이름을 걸겠습니까? 정의당 이름을 걸겠습니까? 노동당 이름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세 개를 다 불러다 놓고 그러니까 하나로 합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제 영역도 아닐 뿐더러 노동조합에서 참 그러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역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구체적인 분들을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 강북에서 무슨 어떤 뭐 아까 이제 운동 봉사하지 말고 운동하는 거하고 연계됐으면 좋겠다. 저는 사람들 만나서 관계가 형성되고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면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하기 위한 관계를 먼저 만들자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 될 때는 다른 데가 있는 것 같고 저희는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둥지가 되게 하면서 내용이 되면서 그것이 기반이 되어지면 그것이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운동을 만들어가는 토대고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제 서울에 만들고 싶고 강북이든 도봉이든 노원이든 안양이든 안산이든 이렇게 찾아가면 그 지역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위들과 연계시켜 주시고 만들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뭐 어느 뭐 그 과거의 80년대 전파 구도로 어디냐 내지는 지금 현재 어디냐보다는 그 출발에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 출발에서 뭐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노동을 만나는 핵심은 아래로 향하는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이라는 권리를 단 한 번도 세상을 향해서 외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들이 이름이 노동자고 그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누면서 새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노동자 정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나 동지들에게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크게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의사들 말씀 더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민주주의 완성입니다. 요새 이게 또 저기 핵심 키워드죠. 촛불 정부에서 한병준 본부장님.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촛불 지금 나옵니까? 나는 쪽수 많은 사람이 이 나라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노동자와 가족들이라면 당연히 이 나라는 노동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나라가 건설해야 되고 당연히 노동자들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가 이 모양 엉망이고 개판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합원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건설업자 이명박이가 건설업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4대강에서 건설업자 떼돈 벌었다. 앞으로 40년 먹거리를 만들었답니다. 4대강 저것 때문에. 앞으로 20년 동안은 보수공사하고 그거 포기하고 이제 생태계 복원하는데 또 20년 걸리고 이렇게 해서 40년 먹거리를 만들었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냐. 건설업자 사장이 대통령 되니까 건설업자들이 떼돈 버는 거다. 짜장면집 주인이 대통령 되면 누가 떼돈 버느냐. 짜장면집 주인, 자영업자들이 빚도 탕감해 줄 거고 다 해줄 거 아니냐. 노동자가 대통령 되면 누가 최고 좋아지겠느냐. 노동자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자 대통령 만들자. 저는 당연하게 70% 이상의 국민들, 노동자와 가족들이 구성원이라면은 그 중에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진보 진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해보면요, 우리가 세로 하나에서 추구하는 노동 중심 진보 대통합, 노동자 정당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협소하다. 노동이 협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국민의 70%가 협소한 겁니까? 저는 그 양반들의 진보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70% 이상의 국민들이 자기들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때야말로 저는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나라가 그때서 비로소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노동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권력을 잡고 70%에게 가장 유리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직능 조직이 아닌 지역 중심이라고 노동자 정치를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누군지 집단이 가는데요. 네, 아까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기업별 노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노조 내에서는 제가 볼 때 이제 한 2,500명 되는 이제 대기업 노조에 이제 부위원장을 했었는데 지역에 가니까 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저 혼자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시 또 이제 선거 공간에서 보니까 민주노총 조직이 대부분이 직능별 조직 체계더라고요. 예, 직종별 조직 체계. 그러니까 뭐냐 국회의원 선거 때나 이렇게 보니까 직종별 조직 체계는 중심에 있지 않고 옆에 있는 조직 체계더라고요. 이렇게 CG루가 날줄할 때 중심선에 있지 않고 이렇게 완성시키기 위한 이제 옆줄에 해당되는 조직 체계인 거고. 근데 노년 유니를 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이제 양 팀장님만 나왔으니까 청년의 양홍 팀장님 쓰신 것 같습니다. 변화라고 딱 두 글자로 두 글자 좋아하시는군요. 아까 대변이었는데 이번에 변화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상파 드라마보다 케이블 드라마들이 좀 재밌거든요. 이게 저 응답하라 194 같은 드라마를 좀 보는데 보면 이게 그 지상파들은 실제 예전부터 계속 PD하시고 이런 이제 방송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케이블은 막 시장이 열리면서 젊은 사람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뭐 고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들이 이제 지상파보다도 낮지 않지만 젊은 세대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고 그 대중과 소통하는 맛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제자는 같긴 하지만 최근에 노동조합 단체 거쳐서 독일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산별노조 그 베르디 같은 경우에 28세 이하 젊은 조합원이 전체 200만 명 중에 거의 15만 명 가까이 되고 여러 조직 중에서 가장 많이 조합원 수가 는 조직이 그 베르디 청년 조직이라고 하더라고요. 상근자가 100명이고 자원활동까지 1000명이 가고 28세 이하가 1000명이 노동조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청년명이 아닌 산별에서 엄청 감동적이었고 이런 나라에서 노동조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치 세력화라는 측면에서 그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동당이 제일 돈 내는 당원이 많을 때가 7만 명이었다고 제가 알고 듣고 있는데 그때 제가 당 활동 안 해가지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 이제 투표나 이제 비례대표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지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가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누구를 설득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런 걸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노동자 정치 생각하는 측면에서 실제 우리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편이 될 수 있고 저 편이 될 수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화 몇 번 잘하고 설득 잘하고 우리 조금 더 우리 좀 우리를 조금 변화돼서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한다면 설득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유니온 조합원 중에서 실제 당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걸로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 유니온 지지하고 청년 유니온 정치적 토론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이 될 수 있고 정의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조금 혁신 발전 방안이라면 경건한 얘기, 거룩한 얘기 하는 것이 서로 경쟁이 되고 그 안에서는 딱딱한 화석 같은 죽은 시체만 떨어질 텐데 사례를 통해서 보자고 얘기한 거는 그것이 비록 이 역사 속에 나중에 어떻게 귀결이 되고 어떻게 결론이 나고 어떻게 성과가 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도, 그 상큼 발랄함 이러한 부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고 영감을 얻자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마련한 토론회이니만큼 갈무리는 동지 여러분들께서 두고두고 되새김질하면서 정리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들어주신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해주신 네 분의 패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시작과 끝은 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회원 아니신 분들도 사실 이 자리에 좀 많이 와 계시는데 오늘 일부 직원들이 이쪽에 오늘 회원 아니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보면 회원한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 2부 주제에 올렸던 내용들을 좀 공감하시고